옛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김 부자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부자인 건 맞는데 돈 쓰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지독한 구두쇠였지요. 삼복더위 어느 날 김 부자가 대청마루에 앉아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붙이질 않았습니다. 아버님, 부채가 손에 있사온데 어찌 붙이지 않으십니까? 김 부자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부채가 닳았느냐? 순이의 입이 반쯤 열렸습니다. 부채가 닳으면 새로 사시면 돈이 나가지 않느냐? 김 부자가 눈을 번쩍 떴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형용하던지 더위도 그 앞에선 기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더위는 어떻게 이겼냐고요? 김 부자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드는 것이었지요. 부채질 대신 제 머리통을 흔들어 바람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흔들 때마다 귀민 머리카락이 뺨을 스치며 선들선들 바람이 일었지요. 이게 제일 경제적이요. 김 부자가 흡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마치 큰 발견이라도 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밥상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지요. 김 부자댁 밥상에는 반찬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었습니다. 딱 하나 들보에 매달린 굴비였지요. 처음 본 사람은 물었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반찬이지.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먹는 거요. 김 부자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고 눈을 들어 굴비를 한 번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짠맛이 절로 난다. 어찌나 과학적이냐. 김 부자가 제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순이는 밥상 맞은편에 앉아 잠자코 굴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이쿠. 김 부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는 왜 세 번씩이나 보느냐? 그러면 너무 짜지 않느냐? 순이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소금기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아버님. 김 부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순이의 눈도 가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것이 이 집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 어귀에 큰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건넌 마을 양반이 환갑을 맞아 잔치를 벌인다 하여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떡이며 국수며 잔뜩 들고 몰려왔지요. 김 부자 댁 아들 김서방도 인사차 다녀와야 할 판이었습니다. 순이도 함께였지요. 문제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소. 김서방이 상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순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랑방 문을 두드리자 김 부자가 눈도 안 떼고 물었습니다. 뭐요? 아버님, 환갑 잔치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사오니 쌀이라도 한 대박. 뎁뎁뎁뎁뎁. 김 부자가 손사래를 5번 쳤습니다. 정확히 5번이었지요. 그 양반이 내 쌀을 먹겠다고 환갑을 차렸겠느냐? 그냥 가면 되지. 얼굴이 선물이여, 얼굴이. 순이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얼굴이라면 모르겠사오나 저희 얼굴이 선물이 되겠습니까? 뭐요? 김 부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맑았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금이 하나 더 갔습니다. 잔치 마당이 문제였습니다. 환갑 잔치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빠짐없이 모여 있었지요. 상에는 전이며 편육이며 화전이며 먹음직한 것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가져온 것들을 내놓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김 부자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들 내외도 빈손이었지요.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 슬슬 눈치를 채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김 부자는 뭘 가져오셨소?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물었지요. 김 부자가 가슴을 폈습니다. 얼굴 가져왔지. 좌중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누군가 피식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지요. 김 부자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앉은 순이는 들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안악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들었지요. 저 집은 시아버지가 저러니 며느리도 고개를 못 들지. 원래 저 집이 그래. 들어오는 건 있어도 나가는 건 없다잖아. 순이는 국수 한 가닥을 젓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지요. 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만 논두렁을 따라 이어졌지요. 김 부자가 앞서 걷고 김 서방이 그 뒤를, 순이가 맨 끝을 따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김 부자가 먼저 선수를 쳤지요.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김 부자가 사랑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들아, 들어와 보거라. 김 서방이 순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랑방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올렸지요. 솥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물을 떠넣는데 사랑방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들렸지요. 야, 너 마누라 단속 좀 해라. 얘 살림을 어찌나 헤프게 쓰는지 쌀이며 장작이며 들어오는 족족 없어진다. 내가 눈 뜨고 못 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근데 순이가 살림을 헤프게 쓴 적이. 이놈, 쿵 방바닥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른이 하는 말에 토를 달아. 순이는 숭늉 바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 앞에 섰지요. 아버님, 문 너머로 불렀습니다. 낮고 고른 목소리였지요. 잠시 뜸이 들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 부자는 방바닥에 손을 짚고 앉아 있었고 김 서방은 그 옆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순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소부가 한 말씀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김 부자가 눈썹을 올렸지요. 지난 3월 장작은 5단 들어왔습니다. 그중 2단은 사랑방 볼 때는 됐었고 2단은 아버님 지시로 헛간에 쌓아두었습니다. 남은 1단으로 부엌을 넉 달 버텼지요. 손가락이 둘이 되었습니다. 쌀은 추수 이후로 한 가마니 6마리 들어왔습니다. 세 식구 끼니에 하루 2옵씩 써왔으니 지금 이 순간 국가는 한 가마니 2마리 남아 있습니다. 순이가 손을 내렸습니다. 헤프게 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서방이 천장을 보았지요. 어딘가 갑자기 들보가 궁금해진 얼굴이었습니다. 김 부자의 입이 한 번 열렸다 닫혔습니다. 다시 열렸다 또 닫혔지요. 뎨뎨뎨뎨 손사래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힘이 없었지요. 순이가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일어서는 뒷모습이 반듯했지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김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가 아니라 혼자 내뱉는 말이었지요. 저것이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데 마당에 발소리가 났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지요. 등잔 하나를 들고 나타난 것은 김 부자였습니다. 부엌 문 앞에 멈춰선 김 부자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쌀 한 톨이었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하얗고 작은 쌀알 하나였지요. 어디서 났는지 아마 잔치 마당 돗자리 위에 떨어진 것을 주워온 듯 했습니다. 이걸로 마을 사람 30명을 배불리 먹여라. 물소리가 멎었습니다.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사흘 줄 테니 못하면
김 부자가 등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불빛이 제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고 있었지요. 눈 안에 오랫동안 묵혀온 것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싸거라. 먼 대석에 짖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순이는 손을 씻어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쌀알을 받았지요. 손바닥 위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천장을 보았습니다. 들보가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옆에서 김서방이 뒤척이다 물었지요. 순아, 앉아? 예. 걱정돼서.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앉아? 생각하는 중이에요. 김서방이 몸을 돌려 순이를 보았습니다. 쌀 한 톨로 30명을 어떻게 먹여?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냥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여보. 순이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쌀 한 톨로 30명을 먹이라 하셨지요? 응.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뭐. 순이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쌀알이 희끗하게 보였지요. 쌀 한 톨이 있으면 30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는요. 김서방이 한동안 순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지요. 순아, 너 혹시 무서운 사람이야?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무세요, 여보.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죽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뒤란 장독대를 살피고 아침 일을 다 마친 뒤 치마를 추스르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서방이 마당에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어디가? 장터요. 장터, 오늘 장날도 아닌데. 사람이 있으면 장터지요. 김서방이 대문 쪽을 보았다가 순이를 보았다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면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순이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걸음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지요. 딱 평소 걸음이었습니다. 김서방이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뭔가 있어. 장터는 오전부터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안악들이 나무를 다듬으며 앉아 있었고 장정들은 지게를 내려놓고 막걸리 한 잔씩 기울이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골목 사이를 뛰어다녔고 엿장수 가위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순이가 그 한복판에 섰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부 한 모를 들여다보는 척, 나물값을 묻는 척, 이 사람 저 사람 옆을 천천히 맴돌았지요. 그러다 맞은편 우물가에 안악 서너 명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이가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김 부자댁 며느리 아니야? 웬일이야 오늘? 예,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순이가 두리번거리는 척하다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었습니다. 낮추었지만 딱 들릴 만큼만 낮춘 목소리였지요. 혹시 저희 아버님 소식 들으셨어요? 안악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식, 무슨 소식? 아, 아직 모르시는구나. 순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지요. 뭔데, 말해봐요. 순이가 머뭇거리는 척했습니다. 아직 제가 말씀드릴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다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는 자리를 떴지요.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못 들은 척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엿장수 옆에 모인 아이들 곁을 지나고 막걸리 집 평상 앞을 지나고 대장간 앞을 지나고 갈 때마다 아는 얼굴에게 살짝 눈인사를 건넸지요. 그때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순아, 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별일 아니에요. 아니, 얼굴이 다 빛나는데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러고는 돌아섰지요. 소문이라는 것은 묘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었지요. 장터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 댁에 무슨 일이 있대? 뭔데? 몰라. 며느리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한다고. 그럼 더 뭔가 있다는 거잖아. 장정 하나가 막걸리 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데? 아무도 몰랐지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다들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느새 순이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척도 아니었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볼 일이 있다가 어쩌다 보니 순이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서 천천히 손을 꺼냈지요.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쌀 한 톨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쌀알을 내려다보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렇게 소중히 들고 있으니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지요. 그게 뭐야? 순이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명, 2명, 3명 제법 모였지요.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께 나누어 주신다 하십니다. 이 쌀알이 그 약조의 증표입니다. 장터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엿장수 가위 소리도 멎었지요. 장터가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림이었지요. 그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지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자가 재산을 나눠준다고? 쌀알이 증핑해. 증표? 그게 무슨? 엿장수가 가위를 집어넣었습니다. 두부 장수가 두부 보자기를 묶었지요. 막걸리 집 평상에 앉아있던 장정들이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보자. 누군가 외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이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했지요. 순이가 그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앞장섰습니다. 김 부자는 사랑방에 있었습니다. 이른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문창호지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지요. 김 부자는 반쯤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흔들며 혼자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쿵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의 발소리가 아니었지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김 부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대문 쪽을 보았습니다. 대문이 흔들렸지요. 쾅! 대문이 열렸습니다. 장정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또 하나 안악이 들어왔고, 노인이 들어왔고,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지게를 진 채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요. 볕단을 옆에 낀 채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당이 금세 꽉 찼습니다. 김 부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마당에 서서 사랑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기대에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 특유의 뭔가 받을 것이 있다는 얼굴이었지요. 김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 일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김 부자님 댁 아닙니까? 맞긴 한데. 그래서 재산 나눠주신다고 하셔서요. 김 부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약조의 증표도 있다던데요. 그때 대문 쪽에서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헤치고 들어왔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추스르며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방 섬돌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김 부자의 눈이 순이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내가 이랬구나. 순이의 눈빛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랬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언제 줍니까? 밥은 언제 나와요? 우리 세 식구 왔는데 다 됩니까? 뒤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떠밀고 있었지요. 마당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담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미는 사람도 있었지요. 김 부자가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곳간 쪽으로 갔다가 사람들 쪽으로 갔다가 순이 쪽으로 갔다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지요. 도포 자락을 두 손으로 여미고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섬도를 짚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야? 장정 하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약조를 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약조를, 증표도 있다는데요. 증표가 어딨어, 증표가. 순이가 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쌀알 하나가 햇빛에 반짝였지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자가 그 쌀알을 보았습니다. 눈이 떨렸지요. 입술도 떨렸습니다. 다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떨리고 있었지요. 그게 아버님, 순이가 섬돌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김 부자 귓가에 입을 가져갔지요. 아주 낮고 아주 고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해서 보내시겠습니까? 김 부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니면 순이가 잠시 뜸을 들였지요. 아니면 아버님이 며느리에게 쌀 한 토를 주시며 30명을 먹이라 하셨다는 것을 저 분들께 말씀드릴까요? 마당의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김 부자에게는 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한자 한자 들렸습니다. 김 부자의 눈앞에 무언가가 스쳐갔습니다. 곳간이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찬 쌀가마니, 장독, 묵혀둔 엽전 꾸러미 평생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아온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지요. 그 옆으로 마당 가득 들어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기대하는 눈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눈들이었지요. 김 부자가 순이를 보았습니다. 순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조용히 김 부자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국수.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요. 예. 순이가 귀를 가져갔습니다.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한다. 김 부자가 눈을 번쩍 뜨며 마당을 향해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는 외쳤지요. 마당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와! 순이가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서는 뒷모습이 반듯했지요. 어깨가 평소보다 아주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국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쉴 새 없이 면을 삶았지요. 이웃집 아낙 둘이 눈치껏 달려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펄펄 올랐고 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사발 하나가 나오면 환호성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이고, 뜨끈해라. 국물이 진하네. 역시 김부자 댁이야. 김 부자는 사랑방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국수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곳간에서 꺼낸 쌀이며 장이며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요. 그때 건넌마을 최첨지가 사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 부자, 이것 참 훌륭하오. 살면서 이런 잔치는 처음이오. 아, 예, 뭐. 김 부자가 어물거렸지요. 마음이 넓은 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베푸실 줄이야. 우리 고을 어른이 따로 없소. 최첨지가 국수 한 가닥을 후루룩 넘기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김 부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지요.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지요. 김 부자님,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이런 어른이 계시니 우리 고을이 복이 많지요. 내년에도 이런 잔치 열어주십시오.
김 부자는 대문 앞에 서서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 고개가 끄덕여질수록 어깨가 조금씩 펴지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어느새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었지요. 장정 하나가 지게를 지며 외쳤습니다. 우리 고을 기부왕 김 부자님 만세. 와. 남은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습니다. 김 부자가 손을 들어 허공에 한번 흔들었지요. 손이 떨리긴 했습니다만 손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자리에 국수 그릇만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요. 순이가 그릇을 거두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마당을 치우고 있었지요. 김 부자가 그 모습을 사랑방 문 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서려는데 김 부자가 불렀습니다. 순이. 순이가 돌아보았지요. 김 부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또 닫혔지요. 그러더니 혀를 한 번 찼습니다. 그 혀 차는 소리가 묘했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것인지 기가 막히다는 것인지 무언가 뒤섞인 소리였지요. 쌀 한 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순이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김 부자가 고개를 돌렸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 위로 내려와 있었지요.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순이 사랑방으로 들거라. 김 부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단단하고 준비된 목소리였지요. 순이가 앞치마를 벗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부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서 봐도 훈계할 준비가 된 사람의 등이었지요. 헛기침이 한 번 나왔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한 짓이 뭔지 아느냐? 예, 아버님. 무엇이냐? 쌀 한 톨로 마을 사람 30명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김 부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열었지요. 그건 내 곳간을 멋대로 털어서. 국수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30명을 먹이는데 필요한 것이었지요. 입이 또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팔짱이 풀렸다가 다시 껴졌지요. 내가 멋대로 소문을 퍼뜨렸어. 30명을 먹이려면 30명이 와야 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내가 못하리라고 한 말이지. 진짜로. 해냈으니 된 것 아닙니까, 아버님. 순이의 목소리는 끝까지 고르고 낮았습니다.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았지요. 김 부자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을 한 번 더 쳤지요. 이것이. 그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치려다가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이 없다는 거냐? 순이가 조용히 무릎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소부가 보따리를 싸겠습니다. 김 부자가 눈을 번쩍 떴지요. 못하면 보따리 싸라 하셨으니까요, 아버님. 순이가 허리를 꾸벅 숙이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가긴 어딜 가. 김 부자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순이의 발이 멈추었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부자가 잠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지요. 그러다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짤랑. 엽전 한 잎이었지요. 그럼 이걸로 내 생신상이나 차려봐라. 순이가 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웃었지요. 쌀 한 톨을 받아들던 그날 밤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김 부자는 그제야 아차 싶었지요. 예, 아버님. 순이가 깊이 허리를 숙이고 사랑방 문을 나섰습니다. 김 부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 보름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그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뒤로도 충청도 그 고을 기와집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매일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끊이지 않고 꼬박꼬박 새 식구 분량만큼이요. 이 고을 옆 동네에도 소문난 양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구두쇠 김 부자가 있다면 전라도엔 이 양반이 있었지요. 방향은 달랐습니다. 김 부자는 한 푼이라도 더 주려 했고 이 양반은 한 푼이라도 더 쓰려 했지요. 가진 건 비슷했는데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도 정반대였지요. 그 양반 또 그랬대. 이번엔 뭐래? 건넌 마을 황서방이 빌린 돈을 안 갚잖아. 근데 윤선비가 직접 찾아가서 뭐라 했는 줄 알아? 뭐라 했는데? 고맙다고 했대.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지요. 고맙다고? 그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또 책 사는데 써버릴 것 같았는데 황서방이 맡아줘서 절약이 됐다고. 안악들이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 양반 이상한 거야, 대단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윤선비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고을에서 윤선비가 화를 냈다는 사람을 본 이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어찌나 파다했던지 동네 개구쟁이들이 일부러 시험해보러 다니기도 했지요. 마당에 돌을 던지고 달아난 적도 있었고 장독 뚜껑을 두드리고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창호지 너머로 고개만 한 번 내밀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논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담 너머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화 안 나나? 모르겠어.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염소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지요. 마당을 어슬렁거리다 사랑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선비가 아끼는 논어책을 발견했습니다. 뜯어먹기 시작했지요. 선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염소와 눈이 마주쳤지요. 염소는 입에 논어 반장을 물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습니다. 공자 말씀이 반쯤 없어진 참이었지요. 선비가 염소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맛이 있니? 이웃집 주인이 달려와서 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죄송합니다. 이 망할 염소가, 괜찮소. 아니, 책을 다 먹었는데 어찌 괜찮습니까? 염소가 논어를 읽었으니 이 고을에서 제일 유식한 염소가 됐겠지. 이웃집 주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예? 앞으로 잘 돌봐주시오. 유식한 짐승이니까. 선비가 일어나며 덧붙였지요. 씹히고 나면 뜻이 더 잘 통한다는 말도 있소. 저 염소가 나보다 논어를 더 깊이 이해했을 수도 있지. 이웃집 주인이 염소를 보았습니다. 염소가 우물우물하고 있었지요. 뭔가 깊은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주인이 그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했지요. 순아, 우리 염소 혼내지 마라. 왜요? 유식해졌을 수도 있대. 아내가 남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선비님한테 물든 거예요. 그해 가을 끝 무렵이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뜬 밤이었지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아서 마당에 지푸라기 한 올까지 보일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 달빛을 타고 담장 위에 사람 하나가 올라서 있었지요. 쪼그려 앉은 자세로 두 눈을 굴리며 마당을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엔 검정을 칠했지만 달빛 아래에 너무 환히 드러나 있었지요. 검은 옷이 도움이 되는 것은 달이 없는 밤뿐이었습니다. 이 밤은 달이 지나치게 성실한 밤이었지요. 도둑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도둑이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둑이 아직 초보라는 것이었지요. 담을 넘다가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왼발이 공중을 한 번 헛돌더니 몸이 쏠렸지요. 손으로 담장을 짚으려다 그 손이 항아리를 쳤습니다.
쨍. 고요한 밤을 가르는 소리였지요. 도둑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숨도 멈추고 담장 위에 석상처럼 매달렸지요. 사방을 살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고 문이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휴.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철퍼덕. 발이 마당 한복판 진창에 빠졌습니다. 한쪽 집신이 쑥 빠졌지요. 도둑이 쪼그려 앉아 진창에서 집신을 더듬더듬 꺼내는 중이었습니다. 달빛이 그 모습을 성실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밤길에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도둑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목소리는 방 안에서 났습니다. 사랑방 문이 닫힌 채로 아무 인기척 없이 그냥 말소리만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오히려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신 진창에 빠지는 소리가 나던데 많이 놀랐겠어. 이리 앉게나. 도둑이 두리번거렸습니다. 이리가 어딘지를 몰라서였지요. 마루가 있네. 섬돌 위로. 도둑이 섬돌 쪽을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하는지 도망가야 하는지 발이 판단을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지요. 잠시 뒤 사랑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갓을 쓰지 않은 맨상투 차림이었습니다. 눈을 살짝 가늘게 하고 도둑을 위아래로 한 번, 다시 한 번 훑어보았지요. 얼굴에 먹을 칠했구먼. 밤에 나다니는 벌레를 피하려고? 도둑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였지요. 이선비가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윤선비가 문을 좀 더 열었습니다. 앉게나. 서 있으면 오래 서 있지 못하지. 예. 무릎이 떨리고 있잖나. 저리 앉아. 마루 끝에라도. 도둑이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다가 결국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떨리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저녁 드셨나? 도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도둑이요. 마침내 스스로 밝혔지요. 큰 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목소리가 괜히 갈라졌습니다. 윤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고 있네. 알면서 왜 앉으라 하는 거요? 앉아서 도둑질을 하면 되잖나. 도둑이 눈을 껌뻑였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저히 파악이 되지 않았지요. 시장하시지. 오늘 저녁은 들었는가? 도둑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안 먹었소. 그럴 것 같았네. 윤선비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사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숭늉이었지요. 뜨끈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도둑이 그 사발을 보았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손이 허공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사발을 받았지요.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이 되는 것 같았지만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숭늉을 마신 도둑이 입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이번엔 제대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선비 양반 내놓으시오. 뭘? 보물이요 금이든 은이든 가진 거 다 내놓으시오. 윤선비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지요. 찾아보게나. 도둑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 구석 저 구석을 뒤졌지요. 벽 쪽을 더듬었습니다. 항아리 안을 손으로 휘저었지요.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찬장 안에는 사발 2개와 낡은 붓한 자루가 있었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둑이 고개를 들었지요. 이게 다요? 그렇소. 도둑이 방 한복판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엽전이 어딨소? 엽전. 없소. 쌀은 한 되쯤 있지. 도둑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집에 폐물 하나 없소.
없소. 반지도 없소. 비녀도 나는 남자일세. 그럼 팔만한 게 뭐가 있소? 윤선비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책이 있었지요. 낡은 책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책 쪽으로 손짓했지요. 책은 인내만. 도둑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에 올 것이 아니었지요. 훔칠 것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도둑질에도 눈썰미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오늘은 영 눈썰미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칼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에이, 됐소. 가겠소. 칼을 도로 품에 넣었지요. 억울했습니다. 밤길을 멀리 걸어왔고 담장에서 떨어졌고 집신을 진창에 빠뜨렸고 항아리 3개를 열었고 이불을 들쳤고 된장에 손가락을 담갔는데 결국 빈손이었지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이런 집은 처음이요. 도둑질할 게 없는 집이 어딨소. 나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네. 선비가 진지한 얼굴로 맞장구를 쳤지요. 도둑이 허탈하게 웃을 뻔했습니다. 가겠소. 시간 낭비였소. 그래, 오시느라 수고하셨네. 수고는 무슨. 도둑이 돌아서서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지요. 그런데 말일세. 발이 멈추었습니다. 발이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 발을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뭐요? 윤선비가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지요. 흠흠 보물이 하나 있긴 한데 도둑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지요. 아까 없다고 했잖소. 방 안엔 없지. 선비가 마당 구석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달빛 아래 돌절구가 덩그러니 있었지요. 크고 묵직한 놈이었습니다. 저 돌절구 밑에 숨겨뒀네. 도둑의 눈이 절구로 갔다가 선비에게로 왔습니다. 선비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그 눈빛을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도둑의 어깨와 팔을 훑어보던 그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욕심이 먼저였습니다. 가져가겠소. 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게나. 대답이 너무 선뜻 나왔지요. 도둑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미 발이 절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돌절구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도둑이 두 손으로 절구 옆면을 잡았지요.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굽히고 온 힘을 다해 절구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침을 뱉고 다시 자세를 잡았지요. 이번엔 다리에 힘을 더 주고 허리를 더 틀고 절구가 한 뼘쯤 옆으로 갔습니다. 도둑의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와. 도둑이 이를 악물고 다시 절구를 밀었습니다. 유붕자 원방 내 부력 낳고와 낭낭한 읽기 소리와 끄하는 소리가 이 밤 나란히 울렸지요. 한 시각이 지났습니다. 돌절구는 처음 자리에서 두 뼘쯤 옮겨져 있었지요. 도둑은 그 옆에 쭈그려 앉아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뺨으로 뚝뚝 땀이 떨어졌지요. 다시 절구를 밀었습니다. 또 한 시각이 지났지요. 다리 하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절구는 조금씩 옮겨지고 있었고 도둑의 등에는 땀이 흠뻑이었지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씩씩거리며 중얼거렸지요. 저 선비는 잠을 안 자나.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슬쩍 밝아오는 시각이었지요. 절구가 마침내 목표 지점에 닿았지요.
도둑이 절구 옆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빛났습니다. 밤새 옮긴 보람이 이제 드러날 참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절구가 있던 자리를 더듬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그냥 흙이었지요. 구덩이 하나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지요. 금도 없었고, 은도 없었고, 엽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렁이 한 마리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지요. 도둑이 구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손을 넣어 더듬어 보았지요. 흙만 묻어 나왔습니다. 으아! 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사랑방 문이 열렸지요. 윤선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그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다 옮겼나? 도둑이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품에서 칼을 꺼냈지요. 이 선비 양반, 칼도 있었구먼. 날 가지고 논 거요. 밤새 저 돌덩이를 옮겼더니 아무것도 없잖소. 윤선비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구덩이가 생겼는가? 구덩이뿐이요. 그래, 거기다 오이 심으려고 했는데. 다 옮겨줘서 고맙네. 오이요? 내년 봄에 심을 생각일세. 혼자 그 절구 옮기자면 몇 날이 걸렸을 텐데. 도둑이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칼이 흔들렸지요. 그러나 도둑의 다리도 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절구를 옮긴 몸이었지요. 덕분에 일이 다 됐어. 수고했네. 내가 왜 선비 일을 거들었냐고. 도둑이 선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간다기보다 비틀거렸지요. 칼을 뻗고 싶었는데 팔도 덜덜 떨렸습니다. 윤선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섬돌 위에 서서 도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아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고요했지요. 도둑이 섬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칼끝이 선비를 향해 있었지요. 그런데 선비의 눈빛이 칼보다 더 고요해서 도둑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왜 안 무서워하는 거요? 내가 왜 무섭겠나? 칼이 있잖소. 자네 손이 떨리고 있는데. 도둑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실이었지요. 손이 떨리는 건지 팔이 지쳐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안 깨나. 앉기 싫소. 그래도 안 깨나. 다리가 풀린 사람이 서 있으면 다치지. 도둑이 결국 섬돌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칼은 손에 들고 있었지요. 그것만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윤선비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도둑과 눈높이가 같아졌지요. 도둑은 칼을 들고 선비는 책을 들고 참 묘한 마주봄이었습니다. 자네, 밤새 저 절구를 옮겼지? 그래서요. 저 절구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는가? 뼈가 녹는 줄 알았소. 그 무게를 밤새 혼자서 옮겼지. 옮겼소. 소 같지만 그 힘이면. 윤선비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마당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가 다시 도둑에게 가져왔지요. 장터에서 쌀새가 많은 너끈히 벌었을 거야. 도둑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짐꾼 들어봤나? 저 마을 장터에서 짐꾼이 하루에 얼마 버는지. 도둑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쌀 한 가마에서 2가마, 잘하면 3가마야. 한 달이면 20가마지. 자네 그 힘이면 남이 못 드는 것도 들어. 오늘 밤 그 절구가 증거 아닌가. 도둑이 마당 구석 절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 돌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저것을 밤새 옮겼습니다. 자네의 진짜 보물은 저 튼튼한 팔다리야. 낮고 고른 목소리였습니다. 급하지도 설교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냥 당연한 것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둑이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손바닥이 불그스름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컸습니다. 크고 두꺼운 손이었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가 울었지요. 동쪽 하늘이 차츰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둑이 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슨 칼이었지요. 누군가한테서 훔쳐온 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쓰지 못했지요. 칼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윤선비가 그것을 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냥 배가 고팠소.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난 것이었지요. 큰 소리도 협박하는 소리도 아닌 그냥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네. 먹을 것이 없어서 알고 있소. 다른 방법을 몰랐소. 이제 알았으면 됐지. 윤선비가 일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선비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두루마기였지요. 빛이 바라고 군데군데 달아 있었지만 두루마기는 두루마기였습니다. 이거 내 낡은 두루마기인데. 도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팔면 국밥 두세 그릇은 나올 걸세. 오늘 아침은 거기서 먹게나. 이걸 왜 주는 거요? 밤새 오이밭 자리 파줬으니 품값이지. 도둑이 피식하고 웃을 뻔했습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지요. 그런데 참은 것이 티가 났습니다. 입꼬리가 실룩였거든요. 두 손으로 두루마기를 받았지요. 장터는 해 뜨면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네. 가려면 지금 봐야 할 거야. 도둑이 일어섰습니다. 두루마기를 품에 안고 낡은 집신을 끌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허리가 뻐근했고 무릎이 쑤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추었지요. 돌아보았습니다. 윤선비는 이미 사랑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글 읽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군자무본 볼리비도색. 도둑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요. 그러나 어쩐지 자기한테 하는 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뜻을 알면 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몰라서 다행이었을지도 몰랐지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장터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짐꾼 새로 왔는데 힘이 장사래. 어디서 왔대? 몰라. 그냥 어느 날 나타났어. 일은 잘해. 남이 못 드는 것도 번쩍번쩍 드는데 근데 좀 어수룩해. 안하기 물었습니다. 어수룩하게 어떻게? 어제 영감네 쌀가마 2개 옮겨줬는데 삭슨 1개 값만 받더래. 왜? 자기가 일이 서툴러서 그렇다고. 뭐가 서투르대? 짐꾼이 처음이래.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인 사람치고 힘은 있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선비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빗자루질을 하는데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두런두런 발소리가 멎었지요. 무언가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지요. 선비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땔감이 쌓여 있었지요. 묶음으로 단정하게 묶어놓은 나무단이 3단이었습니다. 잘 말린 참나무였지요. 한겨울 내내 쓸 수 있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윤선비가 그 나무단을 손으로 두드려 보았습니다. 잘 마른 소리가 났지요. 대문 저편으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빛이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선비가 빗자루질을 다시 시작했지요. 힘이 좋긴 하더라니.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지요. 윤선비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랑방으로 들어가 글을 폈지요. 하기 시습지. 낭낭한 소리가 이른 아침을 채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해학 야담 시리즈는 계속 업로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웃으며 잠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